파트 2 15장 149쪽에 101번 하겠습니다. 자, 프렛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100번에서 했으니까 100번을 듣고 이 문제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얘는 글을 더 복잡하게 발전시킨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리간드 L에 의존적으로 단백질 N과 결합하는 펩티드를 선별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 그대로입니다. N이 있는데 이 N과 P가 결합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냥 둘은 결합하지 않고 리간드 L이 있을 때 L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N과 P가 결합하는지 여부, 리간드 L이 있을 때 N과 P가 결합하는 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 결합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렛의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프렛은 앞에 100번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두 분자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둘이 가깝지 않다면, 그 왼쪽 그림처럼 가깝지 않다면 내가 달고 있는 이 형광 주계 물질 도너에다가 500나노미터 파장을 줬을 때 얘가 흡수해서 600나노미터 혹은 550나노미터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500이란 파장을 줬을 때 550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결합하지 않으면 550이 많이 나오겠지. 근데 L 때문에 이 N과 P가 결합해서 가까워진다면 내가 또 알고 있는 A를 P에다 붙여놨을 때 내가 500나노미터 파장을 줬을 때 여기서 550이 나오지만 또 내가 달고서 하는 거야. 이 A라고 하는 애는 550을 흡수해서 600나노미터 파장을 내게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두 분자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550이 나오고 결합하지 않았을 때 주계 형광인 550이 나오는 거고, 둘이 결합해서 가까이 있으면 600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는 거야. 밖의 형광인 600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50이 많이 나오는지 600이 많이 나오는지를 안다면 두 개가 결합했는지 결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L에 의존적으로 N과 P가 결합했는지 결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됐죠? 네. 자, 이게 프렛의 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갤러과 크로마토그래피 들의 원리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갤러과 하면 뭐라고? 무조건 단백질의 크기가 큰 것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단백질 N에는 도너를 붙이고요. 여기 결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P1, P2, P3 세 종류의 다른 펩타이드죠. 여기는 다 똑같이 억셉터를 붙였대요. 붙인 건 붙인 거고, 여기서 첫 번째 갤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우리 알고 있죠. 분핵수가 클수록 그 단백질의 크기는 작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다. P1, P2, P3, N, L을 각각 한 거예요. 각각. 첫 번째 이 P1 데이터는 이 갤러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P1만 가지고 갤러와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피크가 P1 단백질이 지금 갤러와 크로마토그래피로 나온 분핵 번호가 약 17 정도 된다, 18 정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2도 따로 한 거야. 같이 한 게 아니야. 따로 해서 갤러와 크로마토그래피 했는데 얘도 한 18 정도에 나왔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크기는 다 비슷하다는 거겠죠. 크기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리간드도 크기가 비슷하네요. 17, 18 정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다만 N은 분핵 번호가 굉장히 작죠. 한 11 정도 되잖아. 이렇다는 것은 1번 보기. N의 크기가 P1, P2, P3 혹은 리간드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다 과정, 제가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거는 얘는 따로 한 게 아니라 N과 P1을 섞은 후 갤러와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N과 P1을 섞어서 크로마토그래피 했어. 근데 그 둘이
각각 따로따로 갤리오가 크로마토그래피 하면 원래 N이 나와야 되는 11번에서 N이 나오고 P1이 나오는 18에서 P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정말 11에서 N이 나오고 18에서 P1이 나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N과 P1은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결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각각 따로따로 갤리오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N과 P2를 섞어서 갤리오가를 했을 때도 N 따로 나오고 P2 따로 나왔으니까 둘은 결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근데 N과 P3를 섞어서 실험을 했을 때는 P3 나와야 되는 데서 나오긴 나왔어. N 나와야 되는 데 나오긴 나왔는데 둘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크게 클 거 아니야. 그러면 11보다 더 앞에서 단백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N과 P3를 섞은 거는 N보다 더 앞에서 단백질이 나왔다는 거는 둘이 결합해서 나왔다라는 거지. 더 커서 더 앞에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냥 N과 P1, P2, P3만 섞었을 때는 N과 P3만 결합을 했으니까 지금 L이 없는 상태에서 N과 P1도 같이 해보니까 둘은 결합 안 해. N과 P2도 결합 안 해. 근데 N과 P3는 결합하니까 L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N에 대한 친화도는 P3가 가장 크다라는 걸 이 파란색 하이라이트 박스 데이터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L을 집어넣어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에다가 L까지 첨가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그 30 마이크로리터의 리간드로 딱 리간드는 일정하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즉 첫 번째 디귿의 이 녹색 하이라이트의 첫 번째는 P1NL을 섞어서 갤리오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거야. 그럼 피크를 보면 P1 여기 나와야 되고 L 여기 나와야 되고 N 여기 나와야 돼. 각각 나왔는데 우리 아까 했던 N과 P3가 결합하는 것보다 더 앞쪽에서 여기서 피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다는 거는 지금 N과 P1 사이에 L이 있으면 이 세 개가 다 결합한다는 거겠죠. 이 세 개가 우리 아까 N과 P1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파란색 하이라이트 니은에서 알았었어요. 근데 거기다 L을 첨가했을 때는 이 전체가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앞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L이 있을 때는 P1과 N이 붙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하면 이 두 번째에서도 P1, N, L이 각각은 여기 P2 여기, L 여기, N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앞쪽에 원래는 없었던 밴드가 나오니까 N과 P2도 L을 매개로 결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합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했던 이 프렛을 하면 되겠죠. 노란색 L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N, P1, P2, P3를 각각 반응시킨 후 결합 여부를 우리가 뭐 하면 알 수 있다고? 주계 형광의 세기, 밖의 형광의 세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밖의 형광의 세기가 클수록 둘은 결합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리얼 데이터에서 분자분의 분모에서 분자의 밖의 형광 세기가 있으니까 이 값이 클수록 N과 P가 가깝다는 거, 결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섞은 이 녹색 하이라이트를 표로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리간드의 농도를 30 마이크로리터로 30 마이크로몰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리간드 농도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더 잘 결합하는지를 조사한 거야. 그래서 원래 아까 P1과 P2는 리간드가 없을 때는 전혀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의 형광 강도가 되게 작았습니다. 이 파란색 하이라이트에서 알 수 있었죠. N과 P1, N과 P2는 L이 없을 때는 결합을 안 했잖아. 그래서 N과 P1, N과 P2는 L이 없을 때 결합을 안 했으니 이 값이 작아. 근데 이 녹색 하이라이트에서 L 리간드를 넣어줬더니 결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리간드의 수치를 점점점 높일수록 밖의 형광 강도 분자가 커지니까 이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지. 즉 리간드가 있을수록 더 결합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P3는 아까 어땠어요? L이 없을 때도 결합했죠. P3는 L이 없이 그냥 N과 P3만 섞어도 결합을 했었잖아. 그래서 L의 농도가 0이어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L을 집어넣어주면 오히려 점점 밖의 형광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3번 L은 N과 P3의 결합을 저해하죠. L이 없었을 때 이 둘은 이미 결합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 L을 집어넣었더니 점점 밖의 형광 강도가 낮아진다는 건 결합이 점점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둘이 결합하는지 결합하지 않는지 알아보길 때 L을 검출하는 센서를 만들 때 가장 적절한 펩티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걔는 바로 P2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P2가 있다면 P2 자, L을 검출할 때 농도가 10 마이크로몰 이하인 리간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거기다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 P2랑 N을 먼저 넣어놔. 그러면 이때는 평상시에는 결합하지 않으니까 밖의 형광 강도가 값이 작겠죠. 근데 여기다가 L이 조금씩 추가될 때마다 10 마이크로몰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밖의 형광 세기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없을 때, 이 L이 없을 때는 형광 강도가 0이다가 10 마이크로몰까지 형광 강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L이 존재할수록. 그러면 이 밖의 형광 강도의 양을 보고 L이 얼마나 있는지를 쉽게 우리가 환산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센서는 P2야. P1도 쓸 수는 있는데 P1은 0이나 10 마이크로몰이나 그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얼만큼 이 리간드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P2보다는 더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펩타이드는 P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N의 A를 P의 D를 표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랑 반대로 표시하는 거야. 아까는 N에다가 도너를 표시하고 L이 존재할 때 붙는 P에다가 억셉터를 붙인 게 이 실험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보자는 거야. N에다가 억셉터를 붙이고 P에다가 도너를 붙이면 그 결과는 반대로 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P1은 원래는 N이랑 그냥은 붙지 않죠. P1은 L이 존재할 때 둘이 이렇게 붙을 거야. N에 A를 붙이고 P1에 도너를 붙이고 P1에 도너를 붙이고 L이 존재할 때 L과 반응시키면 둘은 붙겠죠. 붙었을 때 주계 형광 및 밖의 형광 값을 측정하면 어차피 이게 반대로 돼 있어도 붙으면 D에 해당하는 500 나노미터 파장을 비췄을 때 가까우면 어차피 A에서 600 나노미터 파장이 나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즉 둘이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밖의 형광인 600 나노미터 억셉터의 형광 광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똑같아요. 이때랑 P1의 데이터 이거랑 똑같아. 10 마이크로몰보다 60 마이크로몰일 때 점점 밖의 형광 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L의 농도가 10 마이크로일 때보다는 60 마이크로몰일 때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끝.